쉽다, 날카롭다, 그런데 심지어 재미까지 있다. 예, 박시동의 경제 본색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진짜 춥네요. 예, 증시까지 안 좋으니까 더 추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굉장히 지금 핫한 얘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한 얘기 안 들으시면요, 딴 데 가서 지금 얘기가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 화제의 얘기, 공매도 얘기 해볼 텐데요. 수요일에 남자. 이사님, 예, 소개 먼저 해주시죠. 인사. 예, 수요일의 남자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점점 더 스타일이 멋있어지세요. 인물이 이제 아. 본래 인물이 감춰져 있던 인물이 나오시네요. 제트기리 저를 태우시려고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뭐 지금 금융시장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제일 지금 아마 핫한 키워드일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난 일요일에 네. 기습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오늘이 3일째인데 그러니까요. 공매도 이번에 정부의 조치 이제 또 내용 속속들이 저희가 이제 알아볼 테지만 네. 사실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들어도 또 금방 까먹으니까 이게 일단 짚고 네. 넘어갈게요. 공매도 네. 뭔데 지금 정부가 금지를 하네 마네 하는 건지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 공매도가 개념을 뭡니까? 예. 최대한 쉽게 좀 말씀해 그렇죠. 주셔야 쉽게 이게, 알죠. 예. 이게 영어 단어처럼 이게 주식 용어도 통역을 해야 돼요. 네. 이 공매도라는 게 이렇게 예. 예. 그 앞에 공이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축구공이 아닙니다. 공공 예. 아닙니다. 공. 예. 공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비었다. 네. 비어있는 뒤에 매도 판다라는 거죠. 비어있는 걸 판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걸 판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가 네.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네. 하락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A란 기관 투자자가 다른 B란 기관 투자에서 삼성전자를 이제 빌리는 겁니다. 빌려온다. 근데 공짜로 빌린 건 아니고 돈을 네. 주고 빌려오겠죠. 수수료 좀 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공짜 없습니다, 네. 세상에. 돈을 네. 빌려와서 파는 거예요. 음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 6만 원인데 이제 칠게요. 그러면은 6만 원에 사서 팔았잖아요. 그럼 예. 6만 원에 이제 현금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팔았는데 네.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5만 원, 네. 4만 원, 3만 원. 예. 만약 3만 원 가게 되면은 네. 100%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3만 원에 6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만 원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그때 당시 한 주가 6만 원이었지만은 이제 한 주가 3만 원인 거죠. 네. 그래서 한 주를 빌렸었는데 그 3만 원에 한 주 사가지고 다시 갚은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갚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만 원에 팔아가지고 6만 원 돈이 생겨서 한 주 산데 3만 원에 한 주 사서 갚아버리게 되면 내가 수익이 3만 원이 생기는, 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수익이 나는 기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 차트 계속 띄워주시고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많은 네. 얘기 하겠지만 공매도라는 개념을 혹시 모르셨던 독자님들께서는 이것만 알고 가셔도 네. 이제 앞으로 시사뉴스나 경제뉴스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준비해온 저 그림 차트 보시면 저 A죠, A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 B한테 100주를 빌려오는 거는 일단 저 그림으로 보면요, 그죠? 그렇죠. 좀 빌려줘봐. 네. 저 A를 그냥 제가 박시동이라고 할게요. 네. B가 여기 정의사님이에요. 정의사님, 나 100주 좀 빌려줘봐. 왜? 나는 A니까 주식이 없는 거죠. 네. 없으니까 B인 거죠, 공. 그죠.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 정의사님한테 가서 그죠. 100주 좀 빌려줘 해서 저 B에서부터 100주가 넘어옵니다. 네. 그럼 A는 빌려온 거를 가지고 저기 작은 화살표 보시면 이제 100주를 갖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100주를 갖다 아무튼요. 예, 한 주에 만 원이라고 할게요. 아무튼 팔았어. 네. 주식이 없어졌네. 그럼 손에는 현금이 내 있는 손 거죠. 위에는 현금이 남죠. 그렇죠. 현금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고 가만히 돈을 들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주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다 밑에 있는 화살표가 이제 되는 거죠. 다시 100주를 사는데 들어간 돈이 있겠죠. 아까 그 내 손에 들고 네. 있던 100만 원에서. 맞습니다. 사고 남은 돈이 있는 거고 샀으니까 다시 이사님한테 원래 100주를 갚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빌려온 게 쭉 빌려왔다가 팔고 사서 갚으니까 주식은 원위치. 그런데 내 돈에는 내 손 위에는 돈이 남아있다. 시장에 갖다 판 100만 원이랑 다시 시장에서 산 그 차이 10만 원의 차이인 90만 원이 남아져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에 관련해서 나는 빈손이었는데 그렇죠. 주식이 떨어지는 바람에
빌려온 걸 갖다 팔고 새로 갖다 하니까 돈이 남았네. 그죠. 요런 기법이란 얘기죠. 그런 거죠. 빌려와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신용 매매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아하, 개념이 요게 있는 거죠. 바로 네네. 공매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려와서 판다. 음. 쉽게 말하면 차입해서 판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차입 공매도 요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 투자금이 없어요. 아하, 그죠. 그러네요. 투자금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투자금이. 아, 그러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나는 손 하나도 안 대고 돈 버는 거네요. 수한데 코 푸는 거죠. 이야, 요게 공매도의 네네. 매력인 겁니다. 그죠. 아하. 근데 만약에 네. 그러면 다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음. 정 이사님한테 제가 주식을 빌려왔는데 네네. 100만 원짜리를 시장에 갖다 냅다 팔았는데, 아이고 도로 갚으려고 보니까 이게 200만 원이 됐어. 네. 그럼 이제 나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그죠.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죠.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요런 구조, 요걸 이제 공매도라고. 네네. 예,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순기능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네네.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공매도가 무슨 이득이 있는 제도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 이제 역기능만 있어요. 근데 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순기능이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순기능이라는 게 부실 회사를 찾아내는 게 순기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네네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베어 스턴스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부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기업이 어디냐면은 공매도사입니다. 아. 회계를 쏙쏙들이 그냥 다 살펴보는 네네. 거죠. 그래가지고 기업 대비 좀 뻥튀기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분식이라든지 부실회가 있다라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찾아내서 예. 공매도를 때리는 거죠. 네네. 소위 말하는 공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이 부실회사를 걸러내는 이런 음. 순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역할들이 없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기능,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종목도 하락하게 되고,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도 하락하게 되니까, 네. 이게 증시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이제만 이게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기능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아, 우리 시장에서는 네. 사실은 떨어지는 거에 네네. 예, 이득을 보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공매도가 사실은 주식을 네. 계속 떨어뜨리거나 하락장에서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긴 한데, 네. 이게 정화장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음. 하나의 투자 매매 기법. 선진시장 이렇게, 같은 예. 데는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투자 매매 그죠, 기법으로 존재를 하기도 하지만 순기능으로서 야, 이거는 부실 있는 회사야 라고 그쵸. 해서 예, 먼저 맞습니다. 발견해가지고 떨어뜨릴 회사, 그죠. 또는 거품이 낀 회사를 발견하는 그런 순기능도 그런 있다는 정화 거네요. 기능이 있죠. 예. 예. 어쨌거나 그런 증시에서 꼭 필요한 투자 기법이고 네네. 순기능도 있는 거라면 네. 뭐 그냥 나름의 어떤 뭐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존재하면 되는 건데, 네네. 이번에 정부가 그렇죠. 갑자기 전면 금지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네. 정확하게 정부는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조치의 내용이 뭡니까, 정부가? 조치의 내용이 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다 아예 보니까 다 안 된다는 거죠? 예, 논란을 예.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주말에 긴급하게 했거든요. 일요일이죠. 예, 네. 11월 5일날 이게 예. 임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됐는데, 임시금융위원회 회의 네. 만들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임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아, 못해, 하지 마. 하지 마.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네. 코스닥, 요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인 이제 코스닥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이건 코넥스요. 아무래도 네. 이제 기업의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 잠시 거쳐가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예.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네, 급작스럽게 일요일에 결정이 되긴 했는데 네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저 처음 있는 아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몇 번 정도 있었을까요? 예.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역대 3번 정도 네, 있었다.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 2008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아, 저기 차트 나오네요. 네. 2008년도에. 네, 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요때 처음으로 아하. 있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업으로 한 게 예. 2008년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때 시절에 진입해가지고 들어가셨네. 예, 예. 제가 저때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진짜 정말 험난한 걸 겪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웬만한 이제 시장 급락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더라고요. 꼼짝도 안 할 예, 예, 가장 큰 지진일 때 들어가셨으니 아, 예. 뭐 웬만한 것들은 예. 그렇죠. 저때 첫 번째였고요. 두 예. 번째는 2012년도 8월 달을 이렇게 네네.
서로의 기억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2011년도 8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네. 미국의 신용등급이 피치사가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시장이 좀 급락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기사 스크럽을 해놨어요. 그런데 네. 다른 분들은 유럽 재정위기, 예. 그리스 디폴트 시기를 이제 겹쳐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어쨌거나 미국 네. 신용 등급이 또 떨어지고 네, 유럽 네. 재정위기 그때 한참 심해서 여러 나라들 막 등급 다 내려가고 막 네, 그럴 그렇죠. 때 네. 그때 저게 이제 한번 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전면 금리를 했었다. 네, 저게 두 두 번째였고요. 번째. 이제 가장 최근 이제 코로나. 예, 코로나 때. 이때는 이제 바이러스로 증시가 급락한 건 인류 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아하. 그래서 저 때 이제 또 코로나 19 위기 때도 예. 국내도 금지를 했었죠. 그래서 네. 이번까지 3번 있었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한번 실시를 했는데 어, 지금 이 공매도가 논란이 많은 게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사님이 준비해 오신 저 차트 보시면 보세요. 네네. 글로벌 위기, 뭐 유럽 재정 위기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네네, 같은 그렇죠. 초유의 사태, 네. 코로나 뭐 전 인류가 지금 갑자기 네네. 닥친 이런 팬데믹, 네네. 다 엄청난 대재난, 큰 그죠. 금융 환난 이런 상황이라서 네네. 뭐 누가 보더라도 증시가 뭐 대폭락할 것 네. 같은 상황이니까 야 잠깐 멈춰라고 네네. 하는 이런 어떤 긴급성이랄까 네네. 충격파 이런 게 인정이 되는데 그렇죠. 요번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뭐 음. 재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낸 핑계가 좀 저겁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관련 불공정 문제 네네. 해결? 그러니까 저게 탐탁치가 예. 않다라는 거죠, 지금. 네. 아무리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금융위기, 신용등급 강등, 그 유럽 재정 위기까지 합치게 되면 또 뒤에 위기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게 시장을 급락시킨 요인이 되다 보니까 좀 제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내리꽂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예. 제어해야 할 만한 어떤 그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락을 걸어주기 위해서 이제 공매도 실시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12월 달 물론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의 시장 구간이 과연 급락일까? 네네. 저 무슨 뭐 대환란 위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예. 아닌데 굳이 예.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지수 하락을 방하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이 다시 지수 하락이 방하가 되게 되면서 지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하락 같은 경우는 네. 굳이 공매도까지 실시하게 되면서 이렇게 방을 해야 되나? 아하. 이런 논란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게 공매도를 통해서 바로 시장이 돌아선 게 아니라 네. 11월 2일 날 시장이 돌아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네. 동결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시장이 돌아섰어요 이미. 예. 돌아선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제 시장 하락이 방어가 되고 시장이 돌아선 상황인데 아하. 이 돌아선 상황이 과연 위기인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였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역대급 음. 사례를 보면 다 전부 다 정말 세계적인 위기였고 그렇죠. 우리 증시가 네. 정말 안전판이 없는 정도로 네네. 걱정이 되는 추락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네. 이번에는 정부가 낸 핑계라는 게 네네. 뭐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니까 한다라고 네네. 하고 주가 네. 하락을 방어한다는 측면이 있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사님 말씀처럼 아닌데 지난주에 미국 금리 동결로 그러니까요. 인해서 네네네. 시장 분위기가 네네. 통풍으로 바뀌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뭐 미국 주스 계속 연일 상승 중이고 그래서 추락 위기가 아닌데 오히려 그죠? 반등의 모멘텀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잡힌 상황이었는데 네. 이건 위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상한데라는 일단 의구심이 시장에서 생기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 한편으로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핑계를 믿는다고 해보면 네네. 뭐였죠? 뭐 불법 공매도가 판을 쳐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뭐 네네.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전면 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만약에 조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네. 앞에 불법이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방송 소대 말씀을 이렇게 나눴듯이 이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나쁜 그 장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네. 만약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도이치 네. 옵션 그 사태가 한번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시효과에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공매도 같은 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예. 급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를 조금 혼탁하게 만들었고 네. 그러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다수의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있었죠. 큰 충격을 네, 줬었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불법 공매도도 그런 성격이라면은 아하. 최근에 키움증권 사태 우리가 얘기 나눴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핀셋으로 거기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그 뭐 검사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네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들이 맞는 거지. 음흠.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 만한
시기에 아하. 이런 것들 시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서두에 말씀했지만 탐탁지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아.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금감원에서 어떤 전수조사였던 뭐 검찰 고발이 나왔다라든지 네. 뭐 대규모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합을 할 수 있겠죠. 건설 같은 게 단합 얘기가 상당히 많이 네.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해외 IB들이 단합을 해서 시장의 어떤 기능을 훼손시켰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근거가 되겠지만 음흠. 그런 것들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물론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적어도 이제 매도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항상 시기라든지 예. 이유가 근거가 음.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은 음. 지금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네네. 큰일이 난 상황인가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불법이 얼마나 판을 치면 정부가 멈출만 했던가 이 두 네네. 가지 명분이었는데 네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약간 음. 지금 금리 동결 신호가 나오면서 오히려 훈풍이었기 때문에 추락 위험 없는 것 같은데 네네. 라고 해서 그 명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불법이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네. 도이치 사태처럼 네. 증시 전체에 충격을 주면서 이거는 뭐 시장 보호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가야 그쵸. 된다라는 네네. 그런 정도 상황도 아닌데 그렇죠. 물론 일부 지금 IB 두 곳에서 지지난주인가요? 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불법 공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네네. 잡히긴 했지만 그거는 핀셋으로 잡으면 되고 수사하면 그쵸. 되는 네네네. 건데 시장이 전체가 지금 출렁이는 상황까지 간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네. 대단한 무슨 뭐 담합 세력이 네. 나온 것도 아닌데 네. 전면 금지의 명분으로 그걸 삼는다? 조금 의아한 상황이다. 네네.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어쨌거나 그런 무리수를 인 측면을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네네.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6일, 음. 7일 오늘까지 3일째인데 네. 시장의 반응 순차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땠을까요? 시장 반응은 이제 월요일 날 예, 월요일이요. 그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뭐 역대급 급등이 나왔죠, 네네. 사실. 에코프로미 상한가에 가고 상한가 에코프로가 맞았죠. 상한가에서 나네.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네. 잘 보세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한 이유가 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주가 하락으로 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공매도라는 걸 하는 건데 그렇죠. 공매도를 이제 못 해요. 못하게 됐죠. 그러면 굳이 공매도 포지션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하. 빨리 사들여 가지고 예. 돌려줘야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이 아하.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최근에 시장 그 주가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네.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상한가에 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왔던 거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는 네. 그런 급등이 나왔었죠. 월요일 같은. 근데 아하. 근데 이게 월요일날 급등이 나오고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럼 그게 사실 더 궁금해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이사님 설명은 충분히 아마 이제 네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독자님들은.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네네. 원래 공매도라는 게 빌려가지고 갖다 네. 팔았고 조금 있다가는 결국에는 사야 되거든요. 사서 그쵸. 갚아야 되는데 네네. 어이구야 이제 금지야? 음. 그러면은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사서 갚아야 되겠네 네, 그쵸. 라고 해서 사는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네.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월요일은 깜짝 놀라서 네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특히나 어느 종목에서 그런 다시 살려고 하는 세력이 집중됐냐면 기존에 공매도가 많이 몰려있던 네, 주식들 그렇죠. 2차 전지주, 네네. 에코프로나 이코 네. 게임 같은 경우에 근데 거기는 마침 또 코스피, 코스닥에 관련 네네. 2차 전지주들이 사실 대장주예요. 특히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지수 전체가 급등을 네. 하는 그런 모습. 네네. 월요일에는 아마 충분히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니 화요일에는 또 음. 어제는 왜 그랬냐라는 네네. 식의 정말 음. 이게 뭐 하루 일일 천하다 네네. 뭐 상장 벽해다 네. 어제 그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어제는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떨어졌습니다. 요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속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실시가 되는 거 예상이 되면서 네네. 천천히 이제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거를 갚았다라면은 예. 어쨌든 환매수가 됐던 뭐 지속적인 매수가 환매수가 됐던 네. 뭐 롱 매수가 됐던 네. 지속 꾸준히 매수가 된다라면은 이 종목이 천천히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되겠지만 예. 이제 안 한답니다. 그럼 굳이 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인 거죠. 아. 일회성 요인.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 잔고가
공매도 잔고가 네. 9,871억이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게 하루 만에 169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9천억이 털린 네. 겁니까? 그러니까- 털렸다는 말이 여러분 네. 그 공매 포지션이 털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완전 비어버린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기 나오네요. 네. 공매도 올해 에코프로비엠이 상위 종목들. 음. 예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11월 3일만 하더라도 지금 예. 한보시 같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9,871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11월 6일 날 어떻게 되면 169억으로 줄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만 9,600억의 매수가 들어온 거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갈 수밖에 없는 쇼 거예요. 커버가 거의 뭐 1조 네. 단위로 거의 100% 나왔네요. 그죠. 90% 이상. 그리고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날 아이고야 1조가 넘는 게 그렇죠. 140억 남기고 다 털었네.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1조 원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상가 안 가고 100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중요한 건 저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성이 아니라 단발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딱 하루밖에 못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네. 저 정도의 포지션이 다 청산되면서 네네. 쇼커버가 나왔기 때문에 사자로 네. 그래서 이제 올랐고 저게 다 청산되면서 다음 날은 뭐 한숨 쉬어가는 것도 있고 네. 이제는 특별한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일반 사람들은 차익 매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해서 네네. 뚝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음. 그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돼요. 네. 오늘하고 내일. 오늘부터입니까 청약이? 네네. 예. 저희 이제 36,200원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공모가 밴드가 원래 36,200원이 제일 하단이고 예. 제일 상단이 44,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공모가 최하단에 결정이 됐어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기관 수요 재격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에 그래서 좀 하락이 있었는데 네. 그 영향도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하. 네. 아,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전면 금지라는 약간의 뭐랄까요 좀 주가 부양의 어떤 약발이 하루밖에 안 갔다. 그렇죠. 아,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음흠. 단발성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수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락을 막는 거거든요. 네, 하락을 막는 네, 조치인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하락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지 물론 매도 안 하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럼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네. 원초적으로 봤을 때는 파는 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락을 막는 겁니다. 아하. 하락을 막는 거죠. 아,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네네. 요거는 여러분 정 이사님 말고는 짚어주는 데가 없을걸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공매도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네네. 쉽게 말하면 공매도도 매도니까 네네. 매도가 없어진 거니까 네네. 하락을 막아준 거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그 매도 포지션이 청산된 첫날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네. 하락을 막아준 거지 네네. 사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는 본래 가치라든지 시장 본래 흐름으로 금방 네네. 돌아간다. 요게 어떤 차이냐면은 예. 나쁘지 않다와 좋다 차이입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네. 네네네. 나쁘지 않다 좋다 차이인 거죠. 네. 안 팔지 네. 않는다고 해서 네네.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알겠습니다.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네네. 한번 이제 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네. 그 정부가 기습적으로 했던 전면 금지 조치를 하면서 내걸었던 명분, 네네. 또 실제로 정부가 노렸던 속셈들, 네.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까지 쭉 살펴본 지금에 음. 와서는 이 현재까지의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부 조치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약발이 다 된 부정적 조치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 이번에는 예. 부정적 조치라는 보다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 조금- 효과는 조금 예. 떨어진다. 아하. 네. 특히 이제 그 해외 시장에 우리가 신인도를 많이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MSCI라고 하는 그 네. 선진 지수가 있는데 네. FTSE도 있고 MSCI는 선진 지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근데- 선진 지수가 아니고 지금 신흥 지수가 있죠.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쉽게만 설명드리면 1부 리그가 그렇죠. 아니고 메이저리그. 저기 2부 리그. 뭐 축구나 야구로 치면 메이저 리그가 아니고 마이너에 가 네.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네. 트리플 A 정도? 예. 올라가자 지금 네네. 추진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요번 조치 때문에 좀 영향을 받겠습니까? 영향이 아무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MSCI 이제 편입 시도를 아마 할 건데 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나온 꼭 이게 뭐냐면 규제가 심하다.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나라에. 규제가 이제 공매도 같은 것들 금지하게 되면서 이것도 규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공매도도 시장의 어떤 순기능 정화 장치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왜 이거를 규제하냐라고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 점수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금지시켰다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한지 그리고 네. 외국인 평가기관에서는 이거를 규제라는 항목으로 예. 포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음. 해외 신인도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규제가 심하고 오락가락하는 네네. 것 때문에 늘 걱정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마이너스 평가를 네네.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MSCI 지수 같은 데서 선진 시장 편입이 왜 이게 뭐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되지 득이 될 일은 없는 네네. 그런 부정적 효과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논점들을 쭉 말씀 주셨고, 그럼 이제 앞으로 네.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그럼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호재든 악재든 영향을 이제 네네. 영향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단기적인 시장에 주는 네네. 영향. 두 번째는 정부가 말한 게 내년 6월까지예요. 네네. 그때까지 이게 갈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는 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과거 사례를 보셨듯이 네. 이게 그 유지는 기간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게 되면 네네네. 이게 2008년도 같은 경우도 10월 1일 날 실시하고 난 다음에 2009년 5월 30일까지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도 한 보신 바와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갔네요. 7개월 정도 갔던 거죠. 그리고 예. 2011년 8월 10일 같은 경우도 8월 10일 실시했다가 2011년 11월 9일까지 예. 해서 한 3개월 정도 예. 실시했었고 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3월 17일 날 했었다가 네. 5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되면서 한 2달 정도 이제 실시했던 죄송합니다. 2달 아니네요. 그 15일 정도 실시했던 경험들인데 네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전면금리 네. 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뺄 때도 네네.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참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내년 4월달에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 같은 경우 저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잡지 않고 공매도 금지를 했었어요. 아하. 예를 들게 되면 코로나 때 같은 아, 경우도 그러네요. 이번 게 좀 특이하네요. 언제까지 한다 기준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공매도 금지만 얘기했었지. 이것도 새롭네요. 예, 예. 근데 그동안 없었어요. 예, 없었다가 예. 지금 이번에는 6월 기간을 잡고 30일까지 했다. 아하. 하겠다. 그럼 만약에 그때 가서 6월달 가서 예. 6월 마지막 경기 증시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논란을 꼭 만드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년 4월달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웬만하면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을 넣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유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근거가 모든 사람을 납득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 보편적으로 이래서 하는구나 네. 라고 할 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 그리고 저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한다? 근데 6월 30일 2달 전에 뭐가 있냐 총선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논란을 스스로 만든 거죠. 아하. 만약에 10월달 증시가 하락할 때 공매도 금지를 했다. 음. 이게 논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네, 거죠. 네, 네. 물론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이 공매도 금지가 반가운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차저하고 네. 중요한 것은 명분이거든요. 예. 근데 명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네.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했어야죠. 음흠. 미리.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적 사례를 가지고 몇 번입니까? 4월달, 6월달, 네. 그리고 최근에 키움증가에 3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는 뭐하고 있다가 지금 하냐는 거죠. 예.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흥분했나요? 시장에서 솔직히 이제 금융권에서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좀 정부가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는 논란 좀 최소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하다못해 지금 이사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기간을 설정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처음이었고 네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 지금 명분을 걸었던 게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것도 네네. 애매해질 것이며 그렇죠. 야, 그 후에도 논란이 그러니까 실제로 6월 말쯤 되면 네. 논란이 또 생길 것이고 중간에 그죠. 총선용이었냐 아니었냐 또 시끌시끌할 거고 그렇죠. 벌써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네. 경제판에 사실 정치바람이 경제판 혼탁스럽게 만들었다는 충분히 이런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아무튼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저희가 좀 찬찬히 볼 텐데 이것만으로도 참 지금 핫한 이슈 잘 네. 짚어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 경제 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코너입니다. 예, 경제 뉴스 제가 짧게 또 여러분과 상관 있게 잘 정리해드리는 코너죠. 첫 번째 오늘 뉴스 보시겠습니다. 9월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5개월 연속 흑자인데 여전히 불황형이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경상수지 그거 뭐지? 얼마 전에 뭐 무슨 수지 본 것 같은데 예,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수지가 아니고요. 예, 무역수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요. 무역수지도 계속 발표가 되죠, 여러분. 예, 무역수지는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 그대로 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막 큰 항구에 부산 컨테이너 쫙 있고 인천 컨테이너 쫙 있는 항구에서 막 그 큰 기계로 딱 이제 컨테이너 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상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딱 관세청을 통과하는 겁니다. 물건 하나, 물건 둘, 물건 셋. 그래서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쉽게 말하면 무역, 물건 주고 파는 거. 관세청을 통과하는 거. 그래서 딱딱 세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무역수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십니다. 경상수지는 뭘까요? 무역수지를 포함한 모든 우리나라의 전체 살림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고 오시죠. 그건 뭘까요? 여행수지죠. 근데 여러분 관세청에 바코드 찍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외 주식에 투자했어. 테슬라, 애플. 그것 때문에 배당이익을 받았습니다. 요거 관세청 컨테이너 통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요런 것들이죠. 아니면 여러분이 BTS 노래가 세계적으로 히트해가지고 저작권료가 세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관세청 컨테이너 통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배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파악하는 게 무역수지고 무역수지를 포함한 모든 교역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더하기 빼기를 얼마나 했나 남는 장사를 했나 요게 경상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는 바로바로 집계가 돼요. 예, 쉽게 나옵니다. 열흘 단위로 바로바로 나옵니다. 예,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 거 11일에 그냥 바로 나와요. 10일 밤이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경상수지는요, 다른 거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들은 무역수지고요. 경상수지는 그래서 9월 달께 지금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예. 어떻게 됐나 한번 뜯어 보니까 경상수지는 54억 2천만 달러 일단 9월 달에 흑자를 내긴 냈다라고 하는데 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불황형이다라고 하잖아요. 수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진짜 남는 장사 했네. 아이고 우리나라 흑자 아주 좋네. 이거는 그냥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은 살림살이는 엄청 쪼그라들었는데 남기는 조금 남은 거. 요거는 이제 불황형 흑자다라고 하는데 예, 9월 달에도 역시 불황형 흑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4월 달에 저희가 경상수지 적자를 마지막으로 내고 5, 6, 7, 8, 9까지 해서 일단 흑자 자체는 미미하지만 5개월자 이연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 수지는 74억 2천만 달러. 요게 무역 수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74억 2천만 달러 흑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좋아할 일은 아니다. 불황형이니까요. 그래서 수출 한번 볼게요. 전체 수출은 556억 5천만 달러로 2.4% 2.4% 감소를 했네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불황형이죠. 그럼 수입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예. 14.3%가 줄었어요. 수입이 확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소액과 감소율 모두 수입이 수출을 월등히 증가하면서 불황형으로 흑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출 보니까 자동차는 괜찮습니다만은 반도체 여전히 14.6% 좋지가 않고요. 화장품도 7% 감소. 그래서 13개월 연속 감소 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관련해서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9월 달에 중국 관련해서 17.6%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요, 원자재가 마이너스 20, 자본재가 마이너스 12, 소비재가 9 해서 7개월 연속 하여간에 전년 동월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게요, 우리의 살림살이 전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상수지 여전히 좋지 않다. 언제나 볕들 날이 올까?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딱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야, 요거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재벌이 정부 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재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주저앉혔다. 타이틀이 도발적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요, 사익을 편취했다. 사익을 편취했다? 기업의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요, 총수 일가한테 이득이 되거나 어떤 특정 개인한테 이득이 되도록 뭔가 좀 아주 불공정한 해결해가지고 기업에게 손해를 주거나 했다. 이런 거를 발견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 기업을 당연히 고발합니다. 그런데요,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결국에는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대주주라든지 총수라든지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이런 사람들 말 듣고 기업에 손해를 주면서까지 뒤로 사익을 위해서 돈을 빼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가 될까요? 야, 기업을 지금 기업에서는 결국 사익 편취 때문에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런 행위를 한 기업만 고발하고 기업을 또 처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만든 기업 총수들, 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겠죠? 나왔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재판에 가면은요, 판례에서도요, 총수 일가 처벌해라 이런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재판에서도 실제 판례에서도 총수도 처벌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너희들 업무 어떻게 할 거야? 말해봐 라고 할 때 우리는 업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지침이죠. 예, 자기네들 스스로 업무하는 지침입니다. 지침. 요 지침에 앞으로 사익 편취 행위가 발견되면 기업도 고발하지만 총수도 무조건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람직한 건가요? 바람직하죠. 당연히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런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개정안을 추진하자고 한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예, 당연히 반발이 나오겠죠. 그거 몰랐을까요? 이겨냈어야죠. 반발이 어디가 나옵니까? 한국경제인협회, 예, 한경협, 정경련이에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경총, 예? 경영총협회, 그 다음에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협, 상장사협의회 이런 6개 경제단체가 아주 합심을, 이럴 땐 합심을 잘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야, 총수를 고발하다니! 총수 고발 지침 그거 사유와 기준이 뭐해? 그리고 상위법과도 충돌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안 돼! 라면서 반대 그리고 재검토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겨냈어야죠. 당연히 이겨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끝내 접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은 이번에 개정안을 내려고 봤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문구가 조금 애매해서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결국에는 재벌이 공정위를 주저앉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씁쓸한 소식이죠. 맨날 힘없는 분들, 프랜차이즈 을들, 가맹점주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공정위, 재벌 총수들 그 칼 이렇게 무뎌서야 되겠습니까? 칼 뽑지도 않고 접네. 칼 뽑지도 않고 접어. 씁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거 점점 더 씁쓸하죠.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외이사 10명 중에 3명이 관료, 법조 출신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대기업 집단 중에서 우리 상장사들 보니까 사회에서 10명 중에 3명이 관료나 법조인 출신이라는 건데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343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이사 총 1,111명 중에서 34.8%가 관료, 법조인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 출신이 14.5%고요. 관료 출신이 20.3% 이렇게 됐는데 관료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11%, 산자부 8%, 기재부 7%,
금감원 6%, 금융위원회 5%, 감사원 4%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거 사회이사 원래 왜 들어간 겁니까? 사내이사들, 대주주들, 총수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기업 운영할 때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거 안 됩니다. 일반 주주 입장에서 이거 주주이익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견제하라고 반기를 들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사회이사인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예, 검찰, 법원 이런 쪽에 로비하려고 법조인들 갖다 끌어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방금 우리 공정위 저거 주저앉히는 거 보셨죠? 공정위 출신들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나중에 이런 거 할 때 공정위 로비 편하게 하려고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이사가 견제장치가 아니라 로비장치다, 보험장치다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씁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답한데요. 사회이사 중에서요. 아예 100% 관료하고 법조인만으로 뽑은 회사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호방건설, 장금상선, 고려HC, 반도홀딩스 이 4개 기업 집단은요. 아예 100%가 관료하고 법조인 출신으로만 사회이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다른 회사 비율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동원 71.4, 신세계 69.6, 중흥건설 66, 삼천리 60, 효성 55, 태영 53, CJ 50, S-오일 50. 야, 거의 뭐 절반 이상인 회사도 17개 이상 정도 되고요. 법조 관료 출신 사회이사가 가장 많은 곳, 사람으로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인데요. 삼성의 전체 사회이사 59명 중에서 26명이 관료 법조인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예. 주주총회에서요,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이사가 내년에 438명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자, 이런 사람들 과연 앞으로 만기 이후에 이제 이 방금 우리가 본 임기 만료위에 관료 법조 출신이 내년에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제가 볼 땐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비 해야죠. 예, 답답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결국 그 사회의 수준을 또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회이사 제도를 로비스트처럼 활용하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이 7년 만에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은요, 재무부에서요, 어떤 나라가 환율을 조작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야. 건전한 환율 질서를 이거 어지럽히네라고 해서 지정을 합니다. 니네들 문제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핑계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무슨 뭐 건전한 질서가 있습니까? 미국은 달러 가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가지고 장난치지 마. 그렇게 사실은 관리하고 싶어하는 게 이게 그 제도의 본질입니다. 예,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너 내가 주시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상대편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라는 소식인데 이걸 보고 뭐 언론에서는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관찰 대상국 이 요건이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가지 기준을 미국은 제시를 해요, 항상. 뭐 무역 흑자가 잘 나냐 안 나냐. 흑자가 많이 나면요, 이상한데? 이상하죠, 여러분. 흑자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관찰 대상국이에요. 왜? 그러면 니네가 우리나라에는 달러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네. 미국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이건 뭐 더하겠죠.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개입, 요거를 가지고 이 3가지 요건을 가지고 각 나라를 평가해 가지고 달러 많이 가져갔네 얘네들, 또는 막 환율 조작해서 우리 달러 더 많이 가져갔네, 이렇게 이제 관찰한다는 건데,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면은 심층 분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층 분석국이 되고요. 3가지 중에 2가지가 되면은 또 뭐 관찰 대상국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뭐 3가지 중에 1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예전에 빠졌어야 되는데 바로 빼주지도 않아요. 한 번 빠져도
몇 년 1년 지켜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돼야 빼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질 때가 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진 겁니다. 뭐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지니까 뭐 역시 미국이 우리를 잘 대접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냥 원래 이렇게 될 일이었어요. 예.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야, 오늘 정말 모든 뉴스가 다 이런 흐름입니다. 아까 공정위가 대기업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나? 대기업들은 공정위 출신이라든지 법조인 출신, 검찰 출신들을 사회회사로 낑기질 않나?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카르텔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 나왔죠, 여러분? 보십시오. 야, 카카오 지금 주가 조작 수사 중이죠? 예, 김범수 소환되고 지금 난립니다. 투자본부장 사장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카카오 관계자가 무려 금감원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라는 소식이네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죠. 이 카카오의 사회이사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해 충돌이 당연히 우려된다라는 논란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지금 계열사까지 합쳐가지고요. 금감원으로부터 시세 조정, 3천억대 분식 회계 등등등 해서 지금 엄청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재심의위원회라는 데가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어떤 제재를 결정할지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니까 막강하죠. 여기에 바로 카카오 관련한 사회이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 뭡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카카오가 이 A씨를 사회이사로 선임한 거는요. 3월 28일 정기 주총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SM 주가 조정, 시세 조정이 한참 활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떠들썩하던 이 시점에 무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을 사회에서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야, 답답합니다, 진짜. 예. 이러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감독원이 똑바로 감독했겠냐? 제재가 이렇게 항상 솜방망이지.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물론 감독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간위원이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았다. 또는 카카오도 우리가 영향 미친 거 없다. 뭐 말은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뭐 오이 이 밭에서 뭐 하지 말고 뭐 어디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요. 이런 건 다 피해가는 게 정상이죠. 더군다나요. 자기네 양건만 심의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해관계를 그렇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 카카오 사회이사 맞아. 근데 카카오에 대한 안건에는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그런 결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지요. 다른 회사 이해관계가 다른 회사 제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사를 할 때. 그러면 자기네 회사 결정을 안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에 세게 제재를 하지 말았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관계의 충돌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죠. 답답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어떤 카르텔로, 우리 경제가 어떤 카르텔로 움직이는지 오늘 여러분께서 좀 똑똑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 보실게요. 국제뉴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공유 오피스, 위워크 아시죠? 위워크.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잘 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죠. 어쨌거나 위워크가 사실 세계적인 공유 오피스 회사인데 결국 미국에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자, 상장한 지 2년 만에 심각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위워크가 드디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공유경제 사실상 대명사죠.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가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에게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아가지고 일약 유명세를 탔었는데 한때는 기업 가치가 무려 61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어떤 신사업의 공룡이 이 가을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다라는 소식입니다. 6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요, 뉴저지 파산법인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가 신청이 됐다는 소식이 정확하게 들어왔고요. 뭐 채권단이랑 이런저런 뭐 채권 구조 조정이라는 이런 어떤 계약이 또 체결됐고 해서 어쨌거나 청산 절차, 파산 절차 뭐 이런 게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 사실은 문제가 예전역에 있었죠. 예전역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상장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예를 들어서 상장할 때 그때 기업 공개를 했는데 그때 이미 엄청난 손실이 이미 공개가 됐었고 사업은 뭐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손정희 투자자가 그때 소프트뱅크에서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기도 하면서 다른 어떤 우회 상장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막 어거지로 상장이 됐는데, 상장되고 나서 이 기업가는, 이 오너는요, 막 전용기 타고 다니고 회사 돈 빼돌리고 자기 집은 팔고 뭐 비행기 안에서 뭐 대마초 피우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구설수에 올리기도 했고요.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손정희 회장이 내가 위워크에 투자한 것은 최대의 바보짓이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아슬아슬했는데 결국에는 문을 닫겠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소식인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구설수도 많이 올랐고 부실도 많이 있었지만 핵심은 이거였어요. 치명타를 준 것은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공실이 많이 났다. 즉, 이 위기 여러분, 이게 위워크만의 위기일까요? 아니죠. 미국의 상업부동산 시장에 똑같이 해당되는 위기 아닐까요? 그래서 약간의 시장에 샥이 있는 겁니다. 위워크가 결국에는 그 공실, 코로나 이후에 그 공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그럼 다른 상업부동산은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알람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캐나다 관련해서 공유오피스 위워크는 현재 지금 다 앞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영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위워크 안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나 거기서 임대하고 있는 뭐 1인 기업도 많고요. 여러 기업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 안전하니까요. 괜히 뭐 좀 불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본 소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 경제분석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오후와 저녁 항상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